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LNG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좋은 이야기부터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LNG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조선업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LPG는 LNG하고는 다릅니다. LPG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액화시킨 걸로 액화석유가스를 LPG라고 부르죠. LPG는 천연가스하고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LPG차가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스는 힘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LPG는 그렇지만 실제로 천연가스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디젤하고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버스나 트럭 엔진에 천연가스 연료가 많이 쓰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생산량도 많아지고 친환경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주로 카타르, 호주, 러시아, 미국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셰일 붐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도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는 단계고, 천연가스 소비 역시 최근 중국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연가스는 저장 형태에 따라서 CNG와 LNG로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해 놓은 천연가스를 보고 CNG라고 하죠.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친환경 버스 같은 데서 CNG 버스 적힌 거 자주 보죠. 그 다음으로 LNG는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액화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하죠. 천연가스 성분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 이하의 극저온일 때 액체였다가 영하 162도보다 높아지면 그때 기체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극저온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자연 상태에서 액체로 된 천연가스를 눈으로 볼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LNG가 액화 천연가스라고 했잖아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LNG는 영하 162도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액화질소는 아실 겁니다. TV에서 보면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액화질소에 담갔다가 꺼내서 툭 치면 바나나가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그 액화질소는 영하 196도 이하일 때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연가스도 영하 162도로 극저온 상태로 만들면 기체 상태로 있던 천연가스가 액체가 됩니다. 그게 액화 천연가스인 LNG인 거죠. 천연가스가 액체 상태가 되면 기체로 있을 때 부피의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신에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저장할 때는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설비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사용할 때는 다시 기체로 바꾸는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LNG를 저장하는 탱크도 영하 162도 이하의 극저온의 온도를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실제로 LNG 저장 탱크 기술의 핵심이죠. 아무튼 저장 방법에 따라 천연가스를 CNG와 LNG로 구분된다고 했고요. 이동 방법에 따라서는 PNG와 LNG로 또 구분이 됩니다. PNG가 실제로는 천연가스를 가장 경제적으로 옮기는 방법인데요. 그냥 기체 상태의 가스를 파이프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도시가스관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가 PNG 형태로 인근 국가에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죠. 보통 파이프로 연결이 안 되는 국가들이 배를 통해서 LNG 형태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 대만 등이 LNG를 많이 쓰는 국가이기도 하죠. 아무튼 천연가스는 저장 방법에 따라 CNG와 LNG, 그리고 이동 방법에 따라서 파이프를 통해 보내는 PNG,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LNG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LNG 운반선에 대해서 간략히 볼 건데요. LNG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의 탱크를 가진 모스 타입 LNG선이 있고요. 그냥 평평하게 생긴 멤브레인 타입 LNG선이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두 타입의 LNG선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 모양의 모스 타입이 대세긴 했죠. 아무튼 두 타입 서로가 가진 장단점이 딱 반대인데요. 공 모양의 탱크를 가진 모스 타입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최고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경제성인데요. 꽉꽉 눌러 담아도 모자랄 판에 공 모양 탱크를 배에 탑재한 형태다 보니까 배 내부에는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공 모양의 구조물을 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스 타입은 제작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가스를 좀 더 실으려고 하면 탱크 전체의 직경을 키워야 돼서 탱크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 모양 모스 타입 LNG선은 대형화하는 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멤브레인 타입은 모스 타입과 장단점이 반대인데요. 멤브레인 타입은 보는 것처럼 배 자체가 탱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내부에 노는 공간이 거의 없이 가스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하기에도 배폭과 길이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모스 타입보다는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멤브레인 타입이 훨씬 유리하지만 안정성은 모스 타입처럼 동그란 구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멤브레인 타입이 이런 장점은 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안정성이 더 중요시돼서 동그란 모스 타입이 더 선호되는 추세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놓은 가스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모스 타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당시만 해도 선사들이 안정성 높은 모스 타입을 선호한 건 사실이지만 멤브레인 타입도 경제성을 무기로 모스 타입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조선소 분위기도 두 개로 갈라졌었는데요. 1980년대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모스사에 화물창 기술을 도입해서 1994년 모스타입 LNG선을 시작으로 모스타입으로 밀고 나갔었고요. 나머지 대우, 삼성, 한진 같은 경우는 1990년 프랑스 GTT사에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도입해서 LNG선을 만들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LNG선 시장은 모스타입 발주가 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모스타입 LNG선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의 완성인가 했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멤브레인 타입의 안정성은 점점 검증이 되고 LNG선 대형화 추세가 되면서 순식간에 LNG선 주도권을 멤브레인 타입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멤브레인 타입 건조 경험이 없었던 현대중공업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시장 분위기에 많은 LNG선 수주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당시 국내 조선업체 1위로 나름 자부심이 강한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자존심을 구기고 멤브레인 타입 LNG선 제작으로 방향을 갈아타게 됐다고 합니다. 대신 국내 조선소에서 유일하게 모스 타입 LNG선 제작 기술이 있는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합니다. LNG 운반선 관련해서 국내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조선업 경쟁국가인 일본하고 중국 LNG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LNG선을 만들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LNG선 시장을 장악하던 당시 세계 조선의 1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성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동그란 모스 타입 LNG선을 고집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시장의 수요가 멤브레인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모스 타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성향 때문인지 과거 조선업 1위 국가의 자존심 때문인지 산업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모스 타입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멤브레인 타입이 이미 주가 됐음에도 일부러 일본 해운사에서는 모스 타입을 일본 조선소에 계속 발주를 하면서 밀어줬는데요. 상대적으로 모스 타입이 제작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수주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었고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멤브레인 타입 LNG선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건조국가가 된 겁니다. 현재 일본은 2015년 이후에 모스타입 LNG선 수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선업은 LNG 관련 선종에 명운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정성은 있지만 제작 단가가 비싼 모스타입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일본은 다른 선종은 몰라도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LNG 운반선 수주 경쟁에서도 일본 업체들은 한국 조선소 단가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입찰 참가를 보류한 일도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멤브레인 타입이고 그 부분에서 건조 능력이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하니까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은 우리 조선업의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LNG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발생했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2년도 안 된 최신형 LNG선이 호주 근처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조선소로 가져와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2년 정도밖에 안 된 배를 폐선 처리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LNG 화물창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LNG 운반선이야 안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선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니까 세계적으로 중국 LNG선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작년부터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당장은 중국 LNG 운반선이 외국에 수주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중국 선사에서 발주하는 LNG선 위주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 또한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우리 조선업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배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또 금방 LNG선 시장에서 우리와 수주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LNG 운반선 시장을 보면 일본은 모스타입 수요도 없고 단가도 우리와 경쟁이 힘든 상황이라 큰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상태고요. 중국 역시도 LNG 운반선에서만큼은 당장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어쨌든 LNG 운반선 제작 대외 여건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모스 타입은 노르웨이 모스사의 기술력이고 멤브레인 타입의 화물창은 프랑스 GTT사의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멤브레인 타입 LNG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랑스 GTT사에 항상 기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 기술 사용 로얄티로 빠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건조되는 17만 3천 입방미터급 대형 LNG선 같은 경우에 보통 길이가 290m 정도 되는데요. 이 선박 가격이 대충 2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것저것 뗄 거 다 떼고 GTT한테 로얄티 주고 나면 LNG 운반선 한 척 만들고 5% 전후로 마진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대충 100억 정도 남는 거겠죠. 그런데 화물창 기술 사용료로 GTT한테 주는 돈이 성가의 5% 정도인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순수익하고 맞먹는 돈이죠. 그래서 조선소 안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제주는 조선소가 부리고 돈은 GTT가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LNG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인 화물창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LNG 화물창 국산화 관련해서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KC1이라는 LNG 화물창 기술을 한국가스공사랑 조선 3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실제 LNG 운반선에 적용을 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3사 각자도 아직 실제 선박에 적용은 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LNG 화물창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삼성의 KCS, 대우조선의 솔리더스, 현대의 하이맥스 등의 이름으로 세계 메이저 선급에서 설계 승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선급은 선박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증하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배를 만들 때 설계부터 건조 과정까지 선급이 일일이 개입을 합니다. 물론 개발된 기술들은 실제 선박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 이미 LNG선에 적용된 KC1 화물창도 어느 기간 정도는 운영을 해서 안정성을 실제 증명을 해줘야 우리 화물창 기술로 배를 만든다 해도 선사들도 마음 놓고 오케이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LNG 운반선 수익도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고요. 짧은 영상 안에서 많은 부분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조선업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LNG 운반선 중심의 나름 좋은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업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2023년쯤에서 다시 올 조선업 성수기를 앞두고 100m 트랙에서 중국, 일본하고 같이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m 정도 앞서서 출발할 수 있고 경기하던 트랙도 자기가 훈련받던 익숙한 트랙에서 하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유리한 거지 1등을 보장한다는 게 아닙니다. 막상 달려보니까 상대가 의외로 빠를 수도 있고요. 중간에 혼자 자빠질 수도 있고 상대편 둘이 편먹고 내가 1등을 못하게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유리하다고 모든 과실을 내가 먹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앞으로의 현실적인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금방 이야기한 LNG 화물창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실제 선박에 적용한 KC1이라는 화물창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중국이 만든 LNG선 문제 생기면서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했죠. 그건 배 엔진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 기술 KC1 화물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적용하고 도입한 기술이라서 선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어서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LNG 운반 취소하고 그 배는 조선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8개월 정도 수리하고 시험 가동을 하고 9월쯤에 운항 재개 예정으로 들었는데 지금 다시 운항을 시작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겠죠.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박에 실제 적용 실적도 쌓여야 되는 거고 어느 기간 운영도 하면서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호재가 있다고 해서 당장 뭔가 크게 바뀔 것처럼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LNG 운반선의 또 다른 문제는 제작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선박의 껍데기는 다 만들어졌다 해도 LNG 화물창 내부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이야 조선소들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공사기간이 길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2023년 이후에 본격적인 선박 교체 시즌이 돼서 조선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LNG 운반선이 물론 수익은 되겠지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는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식당의 예를 들어보면 LNG 운반선이 마진은 괜찮은데 테이블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메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LNG 운반선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 인도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카타르, 호주, 러시아, 미국 할 것 없이 가스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늘고 있는 LNG 물동량 증가 속도하고 LNG 운반선 발주량이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데 현재 물동량에 비해서 LNG 운반선 발주량이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지금 발주된 배들이 전부 인도되는 시기에 일시적인 LNG선 수주 절벽 가능성도 위험 요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조선업 상황이 조금 회복됐다고 해도 과거 호황기 때 물량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물량조차도 LNG 운반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조선 경기 회복되기도 전에 체력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는다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LNG 운반선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저가 수주 이야기가 솔솔 들리는데 이 부분 역시 과거의 실패 사례를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LNG 운반선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인 거 사실이다 이겁니다. 전망도 밝고요. 그런데 실제로 LNG 운반선 시장은 전체 선박 시장에서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조선 산업은 70-80%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실제로 조선업 경기를 안전하게 받쳐줄 선종이 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선박 이제는 중국한테 밀려서 가격 경쟁이 안 되지 않냐,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현재 중국 조선소는 과거처럼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저가 수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잘해서 붙어보려면 붙어볼만 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자리를 일본이 많이 치고 들어가서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일본이지만 벌크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30%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화물선들을 무시할 게 아닌 게 2025년부터는 신규로 수주되는 선박의 60%가 LNG 연료를 쓰는 화물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뜨거운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연료 추진 벌크선,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등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LNG 연료 추진선 수주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장난이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 일본의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LNG선 시장 한국 독주를 막기 위해서 중국 선사와 일본 선사가 협력을 해서 LNG선 발주를 중국에 몰아주고 일본은 중국의 원천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새 운송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박 원천 기술을 조선소가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선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LNG선에 특화된 합작회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NG 운반선 그거 하나 잘 된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반 화물선 시장이 잘 돼야 중소형 조선소하고 선박 기자재 회사 같은 중소기업들이 그 조선호황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LNG 연료 추진선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LNG와 관련해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총정리하다시피 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 문제로 다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나올 때 못다한 이야기 같이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안 좋은 소식만 전하다가 그나마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도 항상 희망에 도취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